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제 7월도 끝이 나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렇듯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이 바로 8월에 있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고 또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태극기를 개항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날은 경축을 표하는 날이기에 이 태극기를 최대한 높게 개항하시면 됩니다. 저희 역사 읽어주는 여자도 이 광복절을 기념하고자 독립운동 시리즈를 기획해 보았어요. 먼저 러일전쟁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제 항일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각 시대별로 또 독립운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러일전쟁 이후부터 국권 침탈 이전까지 항일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저희가 이 러일전쟁을 시작점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러일전쟁 한참 이전부터 많은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는 국가들의 범위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었어요. 청나라야 과거에서부터 한반도에서의 자신들의 힘을 강조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청나라를 상대로 해서 일본이 1894년부터 1895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러시아와 1904년에 전쟁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일본은 이 러일 전쟁의 승리로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항일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리라고 예상했던 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당시 러시아는 서양 강대국 중 하나였고 이제 반대로 일본은 아시아의 한 국가로 단지 여겨졌을 뿐이었죠. 근데 이러한 일본이 1904년 2월에 선전포고도 없이 랴오뚱반도의 류순항을 기습 공격했고요. 또 인천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러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당시 러시아는 국내 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사실 온전히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서둘러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전쟁에 승세를 탔고 그리고 또 이런 일본 역시도 전쟁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죠. 어차피 또 그리고 본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쯤 미국과 영국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해줘요.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은 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이렇게 순순히 승인해 주었을까요? 바로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이죠.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과 테프트 가스라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대신 미국은 필리핀의 지배를 인정받았어요. 영국도 유사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영국과 일본은 2차 영일 동맹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을 또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미국의 중재로 9월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이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우월권을 확실하게 인정받게 된 거죠. 자,
이제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 자신들을 간섭할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러일 전쟁 중에도 무력으로 대한제국을 위협해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곳을 일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고요. 또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8월에는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고문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그 자문을 해주는 그 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일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을 외교 고문으로 임명했어요. 9월 이후, 즉 전쟁이 끝난 이후엔 일본은 대한제국과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내용은 이 대한제국의 권리들을 침탈하는 내용이었죠.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1905년 11월 9일에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제국의 왕궁을 포위했고요. 그럼에도 고종 황제가 조약을 거부하자 이 을사오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선회합니다. 강료 8명 가운데 5명, 즉 우리가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이 5명을 포섭을 해서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일왕의 직속 기관인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외교권의 박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곧 주권 국가로서의 주권 행사를 빼앗긴 것이니까요. 당연히 고종은 이 조약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종은 끝까지 비준을 거부하고 심지어 이 조약이 무효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을 단순히 을사조약이다 라고 부르는 걸 넘어서 을사년에 체결된 늑약이다 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르죠. 이 늑약은 억지로 맺어진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양국 간의 합의가 아닌 억지로 맺어진 조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르죠. 대한제국은 이 황제만이 외국과의 조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을사늑약은 황제의 재가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위임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수단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체결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조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약은 무효였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효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일제는 결국 한국 정부의 외부를 폐지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최초의 통감으로 부임시켰습니다. 또한 서울 주재 각국 공사관을 철수시켰고 또 다른 국가에 나가 있던 한국 공사관 직원들을 귀국시켰어요. 이제 어쩌면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것이었죠. 대한제국의 민중들은 이를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상인들은 시장과 상점의 문을 닫는 형태로 항의했고요. 민영환 등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을사늑약의 무효와 이 을사오적의 처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이 고조된 민중들은 의병에 참여하면서 일제에 치열하게 대항했어요. 우리는 이를 을사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을사의병의 지도부는 이 앞선 을미의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계급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활발히 활동하기도 하는 등 또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을사의병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은 위정척사파 양반 관료 출신의 의병장이었고요. 1906년 6월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최익현은 일본군에게 체포가 됐고 일본의 스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음식을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아사하게 되었죠. 민중들이 이렇게 온몸 바쳐서 일본에 대항하는 동안 고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렸어요. 먼저 미국인 헐버트에게 이 조약이 무효함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비밀리에 부탁을 했고요. 1907년 4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서 조약의 무효를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들 특사는 이상설, 이준, 이휘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 본래 이 회의의 목적이 세계 평화가 아닌 식민지 분화를 위한 강대국들의 회의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특사들의 주장은 당연히 묵살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들에게 강대국들이 무관심한 것은 또 뭐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의 파견은 성과도 없이 오히려 일본에게 여러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제는 이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고요. 1907년 한일 신협약, 우리가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죠. 이 한일 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감이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었고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했어요. 이러한 차관 정치는 앞선 고문 정치보다도 더 강한 내정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안법과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일본을 향한 비판과 저항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는 1907년 8월, 이 8월부터 군대를 해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한 이러한 형태, 이 정민연에 일어난 이 의병을 이 정미의병이라고 부르죠. 훈련을 받았던 군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정미의병은 이전의 의병들보다 더욱 체계적이었고 조직적으로 변했고요. 뿐만 아니라 평민과 천민 의병장들이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의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의병들은 13도 연합 의병을 구성하여서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을 실제로 펼치기도 했어요. 즉 13개의 도에 있었던 의병들이 힘을 합쳐서 서울로 진군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진공작전의 실패 이후에 의병들은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활발히 활동을 했고요. 일제는 이 의병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결국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은 의병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고 따라서 정미의병은 점차 소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활동지를 옮겨서 독립군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이러한 의병 활동뿐만이 아니고 의열투쟁 역시도 일어났는데요. 나철과 오기호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을사오적을 습격했고요. 전명훈과 장인화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옹호했던 미국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1908년에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이렇듯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1910년 이 국권 피탈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항일 투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항일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 곧바로 국권 피탈을 당하지 않고 이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오늘 내용에 이어서 1910년 이제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제 병합을 한 이후에 과연 일제가 어떻게 식민 지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